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불광동 연서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하나가 났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SUV 한 대가 자동차 8대를 연쇄 충돌했습니다. 근데 13명이 다쳤는데 딱 한 분이 사실 불행하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였냐면 78살 어르신이시고요. 임아무개 씨인데 채소 가게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이분이 뭐 하고 계셨냐? 리어카 끌고 계셨어요. 종이 상자를 이만큼 키보다 훨씬 높게 리어카에 쌓은 채로 끌고 가시다가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하신 거죠. 이렇게 높게 쌓으니까 앞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데, 네, 맞습니다. 임 씨가 폐지 노인인 거죠. 폐지 노인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런 일하시는 어르신이셨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폐지 노인이 48,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폐지 노인 100명 중에서 22명은 일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산재보험 같은 거 하나도 들고 있지 않으시죠? 그리고 100명 중에 6분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평균적인 노인, 보행자 노인, 그 폐지 노인 아닌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계속 폐지 줍는 일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물론 돈 때문입니다. 이 폐지 노인의 연세는 평균 76세인데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10명 중에 9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노인이신 거죠. 그래서 하루 평균 5시간 반 일하시고요. 일주일에 평균 6일 일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평균 15만 9천 원을 버신다고 합니다. 15만 9천 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감세, 비과세 혜택 점점 늘어나는 것 같죠. 계속 대통령이 감세 발표하고 실제로 수치로도 비과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어디로 가냐?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훨씬 많이 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간 올해 15조 4천억 원이 고소득자에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5년 전에 10조 원이 안 되던 것에서 1.5배로 늘어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특별히 급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대기업, 그러니까 이 출자 총액 제한 기업이라고 대기업 집단들 있잖아요. 이 대기업들에게 간 혜택도 6조 6천억 원, 이거 감세 비과세 혜택인데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3배로 늘었습니다. 감세로 복지를 줄이면 세금을 많이 내던 고소득층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수치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폐지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받는 분 10명 중에 1명 정도, 100명 중에 13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임 씨가 일하던 불광동 연서시장 앞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폐지 노인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폐지 노인 없어졌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특히 돌아가신 임 씨가 똑같이 하시던 그 일을 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또 75세인 어르신이세요. 이팔순 씨라고 계신데 이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똑같이 종이상자 키보다 높게 쌓은 리어카 끌고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4분기에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 사람들 중에서 소득 하위 20% 계층만 식료품 소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중위, 상위 소득자들은 다 소비 늘렸거든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더 어려워지는 식료품을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영중 랩 2050 대표하고요. 우리가 저출생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 중국도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좀 나눠보고 거기서는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눠보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우리 총선에서 정치는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 각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님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저출생 이야기 오늘 랩 2050 윤영중 대표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저출생 이야기 했잖아요. 네, 제가 무슨 저출생 그 문제의 아이콘 같은 그런 네. 아니 또 육아 아빠이시기도 하고 아이도 이제 둘이나 있으시니까 충분히 그럴 자격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제가 좀 화난 아빠 약간 그런 정체성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좀 그 마음을 좀 자제하고 침착하게 또 냉철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고 전 세계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뿐만 아니라 북유럽이나 뭐 독일이나 일본, 중국 주변국까지도 다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인간의 문제인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약간 지금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요즘의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한국은 이게 저출생은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저출생 예산을 쓰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어차피 저출산은 극복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이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국가들의 출생률 추이를 학교 출산율 추이를 보면요. 한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들은 1.5 이상을 갔다가 1.67을 갔다가 1.5 정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구권의 국가들 1.56을 갔다가 1.3 정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저게 북유럽 3국가의 이제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나라들이 한국과 비슷한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5 인근에서 비슷한 시점들이 있었는데 지난 20년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다들 이제 성인병, 당뇨병 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뇨병이 아니라 좀 영양 부족 상태인데 다들 당뇨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 있는 거라든지 뭐 고혈당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제하고 있는 그런 셈인 것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이제 고혈당 식품들을 자제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갖춰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낮아지고 있는 건 맞죠? 전 세계가. 전부 다 낮아지고는 있죠. 예, 그거는 그 지구본 연구소로 유명한 최준영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엊그제였죠. 조선일보 칼럼에 아마 이렇게 제목이 좀 작적이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아이는 가진 자만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썼는데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의 합계 출산율이 높은 계층이 고소득층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산과 아동 양육에 따르는 비용,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있고요. 또 이제 가족들이 잘 살기 위한 주거 비용도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인 것은 사실이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여성들이 예전보다는 사회 진출의 욕구가 커진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예전처럼 합계 출산율이 아이가 이제 뭐 4남매, 5남매, 6남매 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다만 아마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인식 수준에 맞게 적합한 출산율이라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의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에 걸맞는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보기보다는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준영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 소장님이 한정된 자원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예, 스웨덴도 1.7에서 1.45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쓰기보다는 다른 쪽에 써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고 이 방송에 출연하신 홍춘욱 박사님도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저출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고려대 김진영 교수 경제학과 교수신데요. 올해 3월에 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미래 복지 쪽으로 쓰자라고 이제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와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의 인과관계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높긴 하나 인구가 적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생산성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과도한 출산 장려금이나 가족 이런 이제 양육 보조나 이런 정책들이 출산 장려금이 이렇게 적은데도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라는 2030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를 낳는 것인지 낳아주는 것인지 의아할 지경이다라고 이제 칼럼에 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칼럼들의 그 내용들이 저는 이제 지금의 한국의 현실이나 그런 상황들을 좀 호도하고 있다라고 좀 호도하고 있다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도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보면요, 이게 생산성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저출생 추이는 1.0 미치입니다. 예. 그리고 0.72를 찍었고요. 그리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0.72와 지금 최준용 소장님이 얘기한 1.47인 국가는 1.47은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요 0.72의 2배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같은 경제 성장률이 낮은 국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수치는 산술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은 생산성만 본 것입니다. 예. 생산성만 봤는데 우리가 지금의 사회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이 사회복지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최소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간단한 예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기초연금의 재정 규모가 201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기초연금 재정 규모가 12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기초연금 재정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2030년에 재정 규모는 37조 원. 연 평균 증가율이 12%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이 정도로가 추정되는 것이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떤 정책보다도 기초연금 정책이 대선 때마다 정책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많은 범위에 많은 금액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 추계상으로는 2050년대 후반에 40년도에 가장 정점을 찍고 기금이 가장 정점을 찍고 50년대 후반에 완전 소진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1,500조, 1,400조에서 1,500조 원 정도 되는 기금 규모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100조 원 정도 되는 금액들이 이제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2040년과 2050년까지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보험료율이 9%잖아요. 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은 돈으로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가식으로 바꾼다. 적립식을 부가식으로 바꾼다면은 부가식의 돈은 과연 낸 돈만으로 받게 될까요? 그런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9% 받고 30%? 예. 그때는 9% 내고 9%?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9% 내고 9% 받는 그런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은 9%에서 15% 받거나 20% 받거나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이른다면은 당연히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국민연금을 30년을 맡겨놨다가 나중에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대에 그냥 받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당대에 내가 노인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래서 받게 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마 50년대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55년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치면요. 55년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56년부터 한 달에 받게 되는 금액이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받게 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받는 액수가 굉장히 줄게 될 거다. 아마도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가시기로 바뀌는 거가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다면은 그 정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과연 납득할 것인가? 납득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주게 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얼마나 더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술적으로 생각해도 9% 30% 받는 것이 지금 20 몇 년 뒤에 이제 소진되는 상황, 30 몇 년 뒤에 소진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 내지 않는 이상, 예, 규모는 유지될 수 없고요. 인구 구조를 봤을 때 2배 이상은 내야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후세대는 2배는 저는 그 굉장히 최소한으로 쓴 최소한 예, 2배는 예. 내야 될 것이다. 지금 9%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여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물론 여러 시나리오로 개혁 시나리오가 12%, 13%, 15%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가식으로 바뀔 때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어느 정도 그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받으려면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요지는 알겠어요. 요지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토론인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지는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 미래에 우리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나 내게 되는 세금이 연금은 줄고 세금은 엄청나게 늘 거다. 결국은 미래 우리가 아니고 미래의 다음 세대가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신 얘를 거죠. 기초연금과 그 국민연금 2가지만 든 겁니다. 지금 네. 의료비랑 각종 사회 서비스까지 포함하면요, 네, 그 네.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맞아요. 그 0.7하고 1.4는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주변국인데 출산율 예전부터 굉장히 낮지 않았어요? 거기는 1.4보다 낮은 네. 상태로 오래 가지 않았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율을 따져서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특히 OECD 많은 국가들보다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령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 이제 국가이죠. 하지만 그 저출생 추이만 따져보면요, 그 놀랍게도 한국보다 초저출산에 진입한 연도가 한 해 늦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의외의 사실이죠. 예, 한국은 초저출산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러이스틀러 그 초저출생 그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이제 코훌러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 설명 드렸었는데 1.3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3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2002년도에 진입을 했고요. 일본은 2003년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1.3 이하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그 심화되다가 2017년부터 이제 1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1.29명을 찍었지만 다시 그 2006년도에는 1.32명을 가면서 초저출생간 국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시점이 상당 시간 되면서 2015년도에는 무려 1.45명까지 합계 출산율이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초저출산 국가에 다시 진입한 시기는 놀랍게도 굉장히 최근인 2022년도입니다. 예, 2022년도에 1.26명에 다시 이제 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본은 그 1.2와 1.4 사이의 그 출생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 뭐 주식시장으로 막 박스권에 행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출생률은 또 좀 다른 수치고 합계 출산율 우리가 보통 1점 몇 명 할 때는 우리 합계 출산율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일본 어쨌든 어느 수준에서 방어되고 있다 지금 그런 요지시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뭐 일본 사회가 워낙 큰 사회고 많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일본 사회가 이것 때문에 방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좀 전문가가 아주 분석을 해줘야 그거는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는 좀 그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저출생 대책을 우리보다 상당히 그 먼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해가 2003년도라고 했잖아요. 네네. 한국은 2002년도에 진입하고 깜짝 놀라서 몇 년 좀 지켜보다가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뒤에 국가 단위, 정부 단위에서 이제 대응을 시작하기 한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1.5 지점을 이제 그 돌파했을 때부터 1994년도부터 엔젤 플랜이라는 명칭으로 5년 단위의 이제 저출산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5년 단위로 이제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요. 그래서 99년도에는 뉴 엔젤 플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저출산 또 2003년도에는 저출산 대책 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그건 우리나라도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2005년에 했잖아요. 2005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근데 2003년에 발견, 1년 2000년대 초반에 발견해서 2005년에 시작했는데 그 효과는 지금은 이미 17년, 18년, 19년 지났네요 벌써. 그랬는데 효과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네. 어쨌든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금 얘기도 늦었다고 좀 이제 하더라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정책 내용만 발표된 정책 내용만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차이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일본도 최근에 기시다 정부도 그 굉장히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그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명칭이 어린이 미래 전략이라는 정책을 작년 6월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물론 우리랑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만 7세까지 주고 만 7세까지 주고 있는데 그 일본은 원래 중학생까지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고등학생 연령까지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소득 기준을 없앤다. 이런 아동수당을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생까지 준다. 예. 소득 기준 상관없이 전원 다 준다. 네. 아동수당 얼마죠 지금? 일본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고 한국은 네. 10만 원입니다. 네, 한국은 예. 10만 원이고. 그리고 네. 일본의 경우에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그 보장되는 연차 휴가가 있잖아요. 네. 예, 연차 휴가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번 그 기시다 정부에서는 자녀 간호 휴가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 1년에 5일씩.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들은 이제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 육아 관련된 그런 이제 보육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 정책의 발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봐요. 예, 정책의 의지는 결국에는 그 예산을 얼마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OECD 국가 전체를 다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OECD의 이제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영어로는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이라는 이제 예산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들은 국제 비교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업데이트가 좀 늦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이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지금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규모가 1.37%거든요. 전체 GDP 중에서. 예. 네네네. 근데 OECD 평균은 한 2.2% 정도입니다. 예, 이 방송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국은 실제로 저출산 예산 뭐 20조다, 50조다. 작년에 정부 발표는 50조라고 했잖아요. 50조라면은 1.37%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예산을 정부 전체 GDP를 한 2,000조라고 어림짐작한다면은 50조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200조면은 10%고, 예, 100조면 5%고, 5%고 2.5%인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 1.37%니까 더 낮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정부가 얘기하는 저출산 예산 규모와 OECD가 집계하는 가족 지원 예산의 규모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2배 정도의 차이가.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이거저거 다 들어있어요. 뭐 무슨 주택 예산도 들어있고, 군인력 개편, 아동학대 맞아요. 방지 다 이런 들어있어요. 예산까지도 다 들어가 취합한 있습니다. 거라서 그런데 이 가족 지원 예산은 근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요거는 그러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아동수당 예산은 100% 여기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보육 서비스, 우리의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예산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육아휴직급여,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잖아요. 그거 비용도 들어가고, 또 출산과 보육과 관련된 보조금 정책과 세제 지원 정책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돈 드는 일이네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뭐 글 쓰면서 제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저출산 예산을 저출산 직접 예산과 저출산 간접 예산으로 구분하자라고 이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직접 예산은 이 OECD의 가족 지원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 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건 저출산 간접 예산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지급하는 것 중심으로 한 현금이나 서비스 지급하는 것 중심으로 한 예산이 가족 지원 예산인데 우리나라가 한 1.37%, OECD 평균은 2.2% 되고 일본은 조금 우리보다는 1.75%. 1.75%고 네.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3%가 넘어가고요. 예. 네. 그리고 서구 유럽에도 2% 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2.2%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막 대책을 제가 본 거 중에 뭐 초중고등학교 1년씩 줄여가지고 일찍 졸업시켜서 일찍 결혼시키자 이런 거 기사 나온 거 봤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협중 보도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중국도 돈 안 쓰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중국은요.
좀 통계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도 국가 공식 통계를 보면 학계 출산율은 여러 추정치가 나오고 그냥 출생 아수 기준으로 이제 그 보면요. 2016년도에만 해도 출생 아수가 1,786만 명. 이게 그 전만 해도 한 2천만 명, 매년 2천만 명 이상 태어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2023년 통계가요. 출생 아수 통계가 놀랍게도 한 7년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900만 명 통계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합계 출산율이 아마 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일 것이고요. 이게 중국 같은 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이 급감하는 여러 요인들, 물론 이제 경제적 요인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한국과 되게 좀 유사한 추이를 하나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경제개발기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불과 그 60년대, 70년대생만 해도 4남매, 5남매가 굉장히 흔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둘 만나서 잘 키워보자, 뭐 그 대책 없이 나타면 뭐 그 가게 거덜난다, 뭐 이런 표까지 만들면서 맞아요.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맞습니다. 이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비군 훈련 가서 그 이제 그런 정관 수술을 받게 되면 훈련을 면제시켜주고 약간 이런 그런 그 것까지도 있었죠. 근데 90년대까지 했어요. 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굉장히 뒤늦게까지 실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1980년에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폐지된 해는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출생 추이가 심각해진 시기에 그 산화 제한 정책을 그제서야 폐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지금 부랴부랴 우리의 2005년이나 뭐 일본의 1994년 그때처럼 부랴부랴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일본은 상당히 선도적으로 대응한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 마찬가지로 90년대까지도 한국은 인구 대체 출산율인 2.1을 그 밑돈 해가 1983년도거든요. 우리도 우리도 그때부터 일본처럼 그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산화 제한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출생 대책을 해야 될 시기에 산화 제한 정책을 계속했었던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초중고 1년씩 줄여가지고 일찍 결혼시켜서 일찍 애 낳게 하자. 이거는 그 일부 언론에 나오던데 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필요한 체크해서 것 다시. 같죠. 제가 한 5년 전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비슷한 데가 있어요. 가서 면담했는데 그때 이미 이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고령화 진행되고 출산율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요약하자면 일본은 그래도 일찍 대응했고 GDP에 뭐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1.7% 정도 돈을 쓰면서 어린이 미래 전략도 세우고 그러면서 방어를 해와서 1.3 정도는 방어가 됐다. 그게 이제 저출생 대책의 효과냐? 그 저출생은 대책뿐만이 아니라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또 젠더 인식과 여성의 사회 진출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것이라서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가 지금 황급히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책이 늦은 것 같다. 늦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아까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3% 정도 계속 가족 지원 예산을 써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반전을 이뤘나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아까 그 지구본영화 최준영 박사는 거기도 다 낮아지고 있다고 그 소용없는 것처럼 쓰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저출생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한 역사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 경제학계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한 미르달이라는 경제학자가 있고 부부 경제학자인데요. 예, 또 유명한 상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미르달 부부가 그 1930년대에 쓴 그 스웨덴의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서의 위기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는 그 1930년대에 출간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스웨덴이 합계 출산율이 2가 깨졌거든요. 2가 깨졌을 때 뭔가 중요한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1.95를 찍었고 심지어 1934년도에는 1.67까지 이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 물론 북유럽 전반적인 그 국가들에서는 이 당시에 저출생에 대한 연구와 담론의 전환과 그리고 그 여성들의 그런 뭐 집단적인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50년대, 60년대에는 저출생 추이가 반전되는 정책 효과가 발휘됐었던 그런 상당한 시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이르러서 저출생 추이는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오른 적도 있었고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단일 정책의 효과만으로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떨어진 적도 있었고 올라간 적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떨어진 그 저출생 합계 출산율의 그 숫자도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숫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다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수준은 우리보다 높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방어를 해온 결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거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저출생 문제는 돈 문제다. 직접 가족 지원에 사용하는 뭐 육아 수당이든 아동 수당이든 뭐 서비스든 보육 서비스든 그걸 늘린 나라들이 그래도 방어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조금 표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저출생 사실은 이 미르달 부부가 얘기를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하나는 그 민주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출산은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뭐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판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산은 개인의 선택, 특히 여성의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돈 문제를 제가 얘기한 것은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한국은 그 저출생이 문제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돈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생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심각한데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OECD 평균의 한 60%, 70%밖에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금 초등돌봄 절벽이나 여러 보육 문제들조차도 그 OECD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평균조차도 안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거기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은 그 오늘 뭐 북유럽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마 정책의 목표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특히 저출생 정책을 대응하려는 정책 당국에서 정책 목표를 도대체 뭘로 잡아야 되는지, 합계 출산율로 잡아야 되는지, 합계 출산율로 잡으면 쉽게 반전시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그 정책 목표를 그 여성의 고용률로 잡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여성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그 전체 여성 고용률들은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25세와 29세 오히려 이제 출산하기 전에 여성의 고용률은 오히려 OECD 국가들보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한 70.9% 2021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제 이게 35세와 39세로 가게 되면 35세와 39세는 가장 활발하게 육아를 할 나이잖아요. 이 때가 되면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7.5%가 돼서 OECD 평균 한 68.9%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유럽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여지는 통계는요, 고용률에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OECD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격차가 적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남녀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인데요. 한국은 이 남녀 격차가 특히 보육하는 시기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치가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그 나이 때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성 고용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고요? 그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돈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사실 돈 문제 맞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예산을 사실은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네, 그 돈 문제가 맞긴 맞는데요. 표현에 있어서 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그러니까 혹은 이렇게 돈 주는데도 애를 안 낳는 것 보니까 애를 낳는 것인지 낳아주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적게 쓰고 있고 가족 지원 지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건 팩트고 더 늘려야 한다 하지만 돈은 주는 것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다. 약간 요거 전제를 좀 같이 깔고 있어야 되고 요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더 자세히 한번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100% 의문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최준영 박사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돈 얘기도 맞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뭐 돈 준다고 뭐 우리가 행복해지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복지에 돈 많이 쓰면 행복해져요. 그거는 모든 통계에서 다 드러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겠고 오늘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도 최악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네. 예산을 보면 하여튼 OECD에서 가장 낮은 투입을 하고 있었다. 가장 낮지는 않지만 상당히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고 북유럽의 자세한 이야기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좀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영중 대표님, 레비공 윤영중 대표님이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님 모셔서 기후위기 총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기후 총선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레코그나이즈님 반갑습니다. 네, 정스타일님 오셔서 돈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인지는 말도 못하는 분위기. 왜인지 궁금한데 이거 제발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빈실버님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죠. 당연합니다. 네, 저출생 문제 어떻게든 여러분들 말씀 듣고 해결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후총선 문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30일도 안 남았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총선에서 기후 바람을 좀 일으켜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시죠? 네. 조금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소장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절대절명의 이 과제를 가지고 국가는 그리고 지역은 그리고 경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한 대안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번에 기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네. 이번 겨울 어떠셨어요? 이번 겨울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요? 비 많이 왔죠. 그쵸. 그리고 좀 따뜻한 날 많았고. 네, 비도 그랬던 많이 것 같아요. 오고 폭설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최근에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강수량이라든지 강수 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비가 내린 날이 한 17일 정도가 되면은 이번에는 31일 정도가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그렇죠. 가까이 두 배 되는 가까이. 거네요. 그리고 강수일수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 비해서 2.5배 정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해서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매년 기상이변
그리고 기상 관련한 데이터들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점점 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기후 재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 외에도 저는 최근에 이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 무역에 관한 문제, 산업에 대한 문제로 지금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거는 해요.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자료를 그게- 한번 보시면요. 네. 표 있죠. 네네, 표가 있습니다. 네, 나오네요.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 150개 국가가 넘는 곳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거의 이제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이 EU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 그리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쌍탄소 정책이라고 해서 2030년에 배출 피크, 2060년에 탄소 중립 이렇게 목표로 하고 산업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많이 다루셨던 시밤이라고 네네.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국제 무역의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그려봤는데요. 2024년에서 2028년도까지가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입니다. 이 임기 기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2030년까지 각각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단 말입니다. 네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40% 줄이기로 했는데 저기 보면은 국제사회의 이제 검증, 얼마만큼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02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올해부터요? 예, 그리고 탄소 중립이 국제사회의 경제라든지 통상 이슈로 부각이 돼서 점점 더 그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 바이레터럴 보고서라고 해서 각각의 국가들이 감축 목표 설정 대비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유엔에다가 2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회의 때마다 그걸 보고하고 못 지켰으면 왜 못 지켰는지, 지키려고 하면은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국제사회가 다 같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우리도 석탄 발전소 폐쇄 목표를 정부가 발표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랬을 때 2030년까지 18기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장 네네. 2025년도에 보면은 태안 1, 2호기가 폐쇄가 되고 2026년도에는 5기의 석탄 발전소. 그래서 2030년까지 18기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역 경제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네.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국회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 22대 국회가 이 기후 문제를 다루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어쨌든 기후 의제를 다루는 기후 총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접는 것도 포함해서 네네. 이행해야 되고, 그걸 조금 더 이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 그쵸. 말씀이시고, 네. 기업 차원에서 이제 통상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뭐 독일에서 히트펌프 문제 때문에 약간 네. 정치적 논란이 되면서 좀 후퇴했다. 뭐 프랑스는 원전 더 만든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는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다 뒤집힐 수도 있다. 파리협 정도 탈퇴하고, 이런 좀 기후 위기하고 관련해서 전 세계가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좀 있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 9월달에 제가 독일에 직접 답사를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의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게 어떤 이슈였냐면은 난방 부분에 있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집에서도요? 예.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 난방 연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 히트펌프라든지 재생
기반으로 하는 여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독일 사회에서 이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신축 건물의 경우에. 예, 너무 과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갑론 일박 끝에 신축 건물 전반이 아니라 공공 건물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난방 연료를 60% 이상 쓴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독일은 이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실제로 규제 정책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반동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탄 연료도부터 시작해서 기름 그리고 심지어 친환경 가스 보일러라고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논의의 이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베를린 시의원을 만났는데 2050년을 전후로 해서 도시에 깔려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좌초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상정을 하고 난방 에너지의 탈탄소 로드맵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석탄 발전소가 좌초 인프라라는 건 생각했었는데 도시에 깔려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그러네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데. 예, 인프라로 생각하고 난방에서의 탈탄소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논의의 이 차이가 상당히 크거나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일어나는 이 논쟁을 보고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 역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로 보면은 논의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오히려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공공이 먼저 바뀌고 기업한테 좀 바꾸라고 하다가 네. 개인한테는 사실 우리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근데 지금 막 아예 탈탄소 난방에 있어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45년도가 탄소 중립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건물 모든 영역에서의 탈탄소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독일과 유럽이 거기까지 개인들한테까지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데까지 가고 나면 수입하거나 이런 통상 이 규칙을 만들 때 훨씬 더 강하게 탈탄소 압박을 하겠네요. 현재 그 기후 재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기후 재난을 겪으면서 기후 정치에 대한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이제는 규제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녹색당이 상당한 지지를 얻어서 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재난의 강도가 커지면서 이 기후 정치나 규제를 오히려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가격 상승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네. 다만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관련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합의점을 이루고 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기준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전기차 생산에 가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이 제품 생산이나 경제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니 해도 어쨌든 말은 많지만 다 탄소 중립을 향해서 훨씬 더 강하게 나가면서 나오는 전 세계는 나오는 잡음이지 네. 후퇴하는 거 아니다 지금 그쵸, 이렇게 그쵸. 말씀 주신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기후 위기 같은 이슈가 뭐 독일은 녹색당도 연정 참여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유권자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에 많이 생각하고 뭐 그런 것 네. 같은데 안보에 생각하고 그렇긴 네.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 5월부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설문조사 할 때 80에서 90% 가까이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각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다른 주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우리나라 유권자들, 우리나라 시민들 17,000명을 대상으로 170개 정도의 질문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질문지를 던졌는데요. 저희는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총선에 있어서 기후에 관한 좋은 공약을 낸 후보라든지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표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6명이 내가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이나 후보가 아니더라도 공약이 좋으면은 한번 투표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표를 줄 정도로 고민하겠다라는 답을 하고 계셔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상당히 민감도를 갖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대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대선이면은 네. 그렇게 전체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선은 또 지역별로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역구에 선거할 때 진짜 그분들이 투표할 때 그걸 심각하게 고려할까요? 사실 이게 약간의 회의가 있는데 저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은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유권자는 기후 총선을 원한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170개 정도의 질문을 던진 것도 도대체 기후 유권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투표 성향을 보여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기후 의제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고 또 기후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기후 의제에 투표할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약 33.5%가 기후 유권자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기후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많이 있냐라고 분포도를 봤을 때 전남, 서울, 대전, 광주, 경남 이런 순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서울에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기후 의지에 대해서 인지도는 매우 높았지만 기후 민감도에서 전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요? 왜 이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기후 위기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전남 지역이 높았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전남 지역이 지난해 가뭄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험 지수가 높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자료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연속해서 좀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기후 유권자 조사를 할 때 격전지. 네, 그 더 가능 연구소의 서복경 대표님께서도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도 많고 해서 저희가 2020년 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 격전지라고 저희가 뽑은 곳이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5% 이내인 지역들을 뽑은 건데요. 보시면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저기가 서울에. 네, 서울에서 2020년 선거에서 1위와 2위의 득표차가 5% 이내인 정말 격전지였어요. 근데 그 격전지에 강남, 있는 송파, 강동도 네네. 강남도 있네요. 네네. 그리고 강북도 도봉, 노원 이런 데도 있고 네네. 양천, 영등포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기후 유권자 비율을 33.5%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 보시면 강동, 송파 지역이 지금 47% 가까이 나타나거든요. 42%. 그래서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기후 유권자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광진, 성동, 용산, 중구 지역의 38.2% 여기도 기후 유권자들이 상당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라는 네, 것들을 알 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저는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의 공약 중에서 어느 공약을 가장 1순위로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것들을 물었냐면은 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 정치 개혁, 외교 안보, 기후 위기 대응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기후 위기 대응을 1순위로 본다라는 게 전국 평균으로는 8.9%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1순위를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대답한 강남, 송파, 강동은 13.6%가 나왔고요. 그리고 광진, 송동, 용산, 중구는 11.8%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경제하고 복지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순위. 예. 사실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국적으로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조사한 케이스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 안에서도 샘플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지역별로 나눠서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초격전지가 5% 이내인데 거기에 이 지역에 한해서는 1순위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3.6이라든지 11.8%라면은 이건 정말 뭔가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못했지만 이 조사를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왜 이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게 기후위기 대응을 1순위로 꼽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이게 세대 특성인지 아니면 뭐 약간 강남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 더 안 해도 이제 그런데 여기 더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건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왜 그럴까 이게 특히 왜 이 지역에 기후 유권자들이 많이 몰려 살까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강남은 또 보수적인 지역이고 광진, 성동, 용산, 중구 이쪽은 상대적으로 또 조금 진보적인 지역인 네.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또 느낌도 보면 있네요. 동작이라든지 지금 양천, 영등포 이쪽도 기후 유권자 비중이 높다라고 나타났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라고 얘기한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8.9%, 네. 그리고 강남, 송파, 강동 같은 경우 13.6%까지 나왔다. 그쵸. 그리고 기후 유권자라는 건 그 다른 모든 것보다 기후가 가장 중요하다까지는 아니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이슈 중에 나는 그래도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투표할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기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기후 관련해서 인지도 하고 있고 나는 이걸 민감하게 느끼고 투표할 때 기후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투표하겠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죠. 그게 그런 분들이 강남권역에서는 42%나 된다. 전체 그쵸. 전국 평균으로 전국 33% 평균보다 되고. 높게 나타났다. 높게 나타났다.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정책인가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놀랐던 것이 이번에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기후 위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절반 가량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기후 위기 대응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추가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탄소세 신설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유세가 30%, 법인세 인상이 21%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탄소세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하려면은 탄소세 도입을 좀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 비중들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들도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된 차량 대수가 2,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네네네. 그랬을 때 이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교통이나 차량, 특히 자동차에 대한 네. 규제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자동차 적정 대수를 정하고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57%가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자동차 등록 제한에 네. 60% 가까이가 찬성한 네.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거 반대가 심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꺼내놓지도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의외로 그러니까요. 국민의 5명 중에 3명이 차량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한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들여다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규제 정책은 싫어할 거야. 시민들이 안 받아들일 거야. 이걸 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논의에도 붙이지 못하는데 이 매일매일 기후위기를 좀 체감하고 또
또 피해를 겪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제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런 정책도 논의할 때가 됐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강남 유권자들이 이렇게 기후위기를 기후위기 막는 정책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강남 지지율도 높은데 왜 재생에너지 이렇게 목표치도 줄이고 태양광 하는 분들 왜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번에 이제 정부도 그렇지만 이제 총선 앞두고 기후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당들도 내놓고 있고. 그렇죠. 참 부응은 하고 있나요? 그럼 이거 알면은 또 기후 공약을 내놓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한 150건 정도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기후 총선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건데요. 그래도 이번에 보면은 각 당이 이제 영입 인재로 지금 기후 쪽에 있는 인사들을 이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영입 인재 1호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혜 전 기후 쪽으로 활동하던 변호사를 영입했고 그리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촌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님을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김소희 기후변화센터장 영입을 했고 그래서 사무총장, 사무총장,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기후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인사들이 배치된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약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힘 같은 경우, 국힘이 공약을 발표했죠. 이것 자체가 사실 아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그 기후 대응 기금 올해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하려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이 설치 용량이 지난해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중 30.2%에서 21.6%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부 정책은 이렇게 계속 기후 대응이 후퇴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힘에서 낸 공약을 보면은 기후 대응 기금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국회 안에 기후 위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빈 공약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은 현 정부 들어와서 후퇴되던 기후 정책이라든지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이 이번에 약속한 만큼 지켜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그렇게 발표를 한 거네요. 다른 뭐 민주당이나 뭐 녹색정의당이나 이런 데도 발표를 했나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에너지 3배 확대하겠다. 전력 중 3배 확대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후에너지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기후 공약 체계적으로 발표가 됐냐라고 했을 때 아직 공약이 발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힘이 이제 택배 형태로 기후 택배 공약을 택배 형태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녹색정의당에서는 반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원전 중심이다. 원전을 기후 위기 대응에 대안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준위 폐기물이라든지 위험성이 높다. 결국 녹색정의당은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그리고 2050년까지 100% 논의를 하면서 탄소세 신설을 공식적인 또 당의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1가구 태양광 시대라든지 유휴부지라든지 옥상부터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든지 공약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50% 2030년까지 50% 재생에너지 설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이런 공약의 구체성 이런 것들은 좀 더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녹색당 활동하셨었죠? 네.
어떻게든 네. 이번에 네. 기후 위기를 대변할 수 있고 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기후 총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꼭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지금 국민의힘은 다 뭐 좋은 이야기지만 플러스 네. 원전이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 플러스 원전이기도 하고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실제 재생에너지 정책은 후퇴하고 있고 목표도 낮추고 있고 예를 들면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1년 유예했고 네네네. 또 이게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회용품 관련한 규제도 철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실제 정부 정책은 뒤로 가고 있는데 공약은 또 이제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체계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공약을 제대로 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권자는 네. 들으시는 분들 다 유권자시잖아요. 네. 유권자는 뭘 하는 게 좋아요? 기후총선 하는 건 뭐 왠지 정치인들이 분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네. 어떨까요? 그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후 유권자가 33.5%나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은 이 기후 유권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드러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기 거죠? 기후 유권자입니다. 투표. 나는 기후 유권자다. 기후에 투표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여기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내가 기후에 관심 있는 유권자다. 네, 그러니 기후 공약을 내라라고 하는 액션이기도 하고요. 또 울산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저렇게 기후 유권자 선언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 행진이라고 해서 저 지역이 지금 석탄 발전소 폐쇄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 네네네. 지역은 정말 절박합니다. 그러면 이게 폐쇄가 되는데 지역에 대한 대책,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그 대책을 내라라고 행진을 하기도 하고 저도 이번에 제가 서대문 갑 이제 유권자인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출마한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공약을 갖고 있습니까? 네. 라고 인터뷰를 하고 그걸 기록에 남길 예정입니다. 이런 작업을 직접 후보자들에게 묻고 답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우리가 유권자이라는 걸 드러내고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후 유권자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곧 또 가까이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기후를 가지고 단일 토론회 같은 것들을 연다고 했을 때 그 토론회에 참석도 안 했던 분이 당선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저희 참석도 안 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기후 주제만 가지고 TV 단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하셨죠. 네, 그래서 네. 그 토론회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모든 이 시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이 기후 위기가 그냥 기후 위기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안전한 주거에 관한 문제라든지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모든 심지어 식량과 먹거리 문제, 농민들의 문제, 어민들의 문제하고도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모든 한국의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안을 가져야 된다. 그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그 유권자들, 지금 사실 유권자의 시간이에요. 그 총선 바로 전까지 딱 남아있어요. 지금 캠프에 전화하시면 모두가 환영합니다. 가셔서 이유진 소장님 말씀 들으셨죠?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답 아주 잘해주고요. 나중에 그 답한 거 가지고 가서 당선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유진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반에 진행되고요. 내일도 12시 30분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